해외 이주민들의 타양 사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지는 얼마 되지가 않았지만 이 설명할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 노트도 제가 보내준 자료가 상당히 내용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이번 시간에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음. 김도현 지사님 반갑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보면은 115쪽이 되겠네요. 115쪽. 제4장 해외 이주민의 타양살이 보겠습니다. 서론에 보면은 타양살이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해외 이주민들이었다. 본격적인 해외 이주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반이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국권회복운동 또는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 이주하는 망명 이민이 급증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제 해외로 이주한 데,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이주한 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이주했는데 특히 이 글에서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러시아, 그 다음에 만주, 간도 요 일대를 중점적으로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지역은 러시아, 만주, 간도 이렇게 세 곳을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1교포 이런 지역을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구남도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좀 보도록 하죠. 러시아 연해주 이주민의 카레이스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레이스카라는 뜻이 이스키라는 뜻이 러시아어로 고려인이라는 뜻입니다. 러시아어로 적어놨는데 러시아어로 고려인이라고 한다. 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가 연합 국가들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1960년대에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1930년대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때 당시 홍범도 장군도 강제로 이주되었다. 이후 소련이 몰락하고 이렇게 국가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신생 국가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탄자키스탄 이런 국가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그 유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시간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보겠습니다. 한경도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방으로 이주는 195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연해주로의 이주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연해주로 이주한 농민들은 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경도 출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지도를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1980년대, 이거 제가 적은 거죠. 1980년대 이면은 정조대로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한경도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방으로 이주한 시기는 185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는 1850년대면 이제 정조 때인데 이때를 이제 이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전부터 이제 숙종 때부터 이제 저는 이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조선사 전공이 아니라서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이 숙종 때 이 제가 자연과학 전공하시는 교수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게 숙종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종 때 자연재해 발생,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때 자연재해가 많았대요. 그래서 백두산 폭발, 그 다음에 지진, 홍수, 가뭄 등 이때 당시 한반도에 이러한 문제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구가 전체적인 자연재해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 당시 지구 전체가 아마 자연재해이지 않았나. 그리고 1860년대 이주가 많아진 이유는 뒤에도 나오지만
러시아의 이주 장려도 있었지만 1860년대부터 세도 정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 연해주로 이동을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한반도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게 제일 컸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뭐 적어줄까요? 함경도하고 평안도에 제가 알기로는 약 100년 동안 과거 합격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조선을 세운 이성계 있지 않습니까? 이성계의 고향이 이 함경도인데 이 함경도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함경도에 대한 차별도 심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도 함경도하고 평안도 사람들이 이 조선을 구했고, 병자호란하고 뭐 이럴 때도 함경도하고 그 평안도 사람들이 또 나섰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참 많이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을 되게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봤는데 이 젊은 학생들이 이거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못 보고 있는데 킹덤인가? 그래서 그 킹덤에 보면 무슨 킹덤 작가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김은희 작가님. 그 김은희 작가님을 보면 그 물론 킹덤이 조선시대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조선시대가 완전히 다르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 안 좋은 상황들을 다 섞어놨어요. 보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보면 조선에 좀비가 나타났다고 돼 있는데 그 좀비가 함경도하고 평안도에서 나타난 걸로 그 김은희 작가님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맞고 안 맞고 좀비 여부를 떠나서 함경도와 평안도를 그렇게 안 좋게 본 거는 조선 사회에서 이미 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경도와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주하는 게 일상화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한말이란 뜻은 대한제국 말입니다. 한말에 흉년이 계속되고 정치 상황도 불안해지고 연해주로 이주가 더 늘어났다. 특히 을사늑약 1905년, 강제병합 이후 1910년 항일투쟁을 위해 국경을 넘는 망명 유민이 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망명 유민의 독립운동은 두 가지 형태를 띠었는데 하나는 교육과 언론이고 2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고 또 다른 하나는 의병을 조직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간도와 만주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표기를 해놨는데 일단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잠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우리가 유럽 국가로 많이 알고 유럽 국가 내에서도 나름 선진국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러시아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러시아는 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이제 후진국이었어요. 근데 이게 후진국이라서 영원히 후진국이었다기보다는 이 후진국인 국가에서 나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했던 국가들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에 유럽에서의 대표적인 강대국들은 누가 있었냐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인 선진국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끼어들려고 했는데 이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바로 항구에 대한 문제였어요. 항구가 가장 큰 문제였다. 왜 항구가 문제냐? 이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배로 할 때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10월부터 항구가 얼기 시작해요. 그래서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가 중요했다. 그래서 부동항을 얻는 게 중요했다.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그래서
이 러시아가 어이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진출한 곳이 그 지중해 위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 흑해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스웨덴 쪽에 있는 뭐 이런 쪽으로 진출하려 했지만 다 실패하고, 그래서 이 중국과의 전쟁 제2차 아편 전쟁을 이용해서 이제 그 연해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를 얻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항을 얻게 되는데, 이 부동항이 블라디보스토크가 되는 거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항을 얻기 전까지는 그 이제 이 러시아가 항구를 얻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 여기가 연해주, 여기가 간도, 여기가 만주. 저는 간도를 가봤는데 여기에 가면 진짜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우리말이 통해요. 근데 여기 간도 갔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NBA 짝퉁도 되게 많이 팔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러한 학교들, 신흥무관학교, 서진서숙, 명동학교,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독립군 단체들이 다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여러분 뭐 이거는 그 한능검하고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데, 북로군정서에는 이제 김자진 장군 같은 분들, 그다음에 신흥강습소에 졸업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지청,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지청천, 이범석, 그다음에 누구지,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여기 등장했고, 그다음에 대한독립단에 이번에 그 홍범도 장군님, 이런 분들도 다 이런데 소속이 돼 있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적은 거네요. (1990년대는) 일제 한반도 침략기라고 한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우리의 의병들은 1907년 남한 대토벌 작전,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 뭐냐면 이게 전라도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의병들이 전라도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살고 있는 의병들을 이제 일본인들이 모두 토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한반도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나라를 찾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찾자 이런 건데, 간도와 만주를 넘어가서 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대표적인 단체가 신민회가 있다. 이 신민회가 여러분이 아는 그 안창호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소속돼 있었고, 신민회의 경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 학교 출신에는 지청천, 이범석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1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자, 세 번째 단락. 강제병합 이후 해외 이주의 행선지나 만주나 일본으로 바뀌면서 연해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 1907년인가 1904년 때 한반도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고종이 가장 아끼던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헐버트라고 이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고종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굶어 죽는데 나라가 전혀 구제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백성들 굶어 죽일 바에는 그냥 다른 나라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종이 그럼 어디로 보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1,500명이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제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최초로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 거치고 6.25 거치고 이제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이제 박정희 정부의 그 경제 개발 이런 것까지 보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 있는 진사님들 중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아마 부모님 세대시거나 혹은 그 앞에 세대일 확률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라 116조 강제병합 이후 했고, 그렇지만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있기 직전까지 연해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수는 약 18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18만 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18만 명이 간 게 아니고 이미 1800년대부터 꾸준하게 간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18만 명이 된 거예요.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적은 건데, 근데 제가 적은 것들이 뒤에 나오더라고요. 좀 뻘쭘하게. 자 볼까요? 혹시 제가 중간에 하품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거 수업 끝나고 또 11시에 또 수업이 있습니다. 한능검 수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합격을 해야 됐겠네 참. 자, 일제가 만주 사변을 1931년에 일으키고 38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론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연해주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일본에게 협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스탈린은 37년에 이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다. 이때 홍범도 장군도 이제 같이 간 거죠. 자, 네 번째 단락. 애초에 농업 이민을 주를 이루던 연해주의 이주는 가족 이주의 성격을 가장하게 띠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때 당시 이민 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 가서 이제 가족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이종을 해서 마을을 형성하는데 이게 바로 조선인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인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이고 마을이 되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하고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 조선인들만의 강한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117조. 연해주의 조선인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러시아를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고국 독립과 해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먼저 전자와 관련해 이주민 가운데서도 일찍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한 원호들은 1910년 이후 러시아 군대의 상비병이라는 건 이제 직업군인을 얘기합니다. 상비병으로 복무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국 영토 안에 있는 조선인 단체에 해산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나 상하이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원호를 중심으로 러시아 전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뒤 그 여파가 동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베리아 출병을 한 일본군이 1922년 연해주에서 철수할 때까지 연해주의 조선인들은 러시아의 빨치산을 도와 항일 운동을 벌였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다 적어 왔는데요. 한번 그 이유를 제가 여기 적어 놨는데, 러시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큰 변화는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입니다. 이게 러시아 혁명을 다른 말로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러시아 혁명이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소련의 탄생이죠. 이건 제가 적어 놓은 건데, 러시아 혁명의 조짐은 이미 러일 전쟁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 국가들 중 후진국이라 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러시아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왕정국가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직도 그 노예가 있고 농민이 노예하고 농민을 합친 농노제도가 아직도 있었거든요. 이미 그 다른 나라는 없어지고 한참 없어졌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패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전혀 변화는 없었고, 그대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군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의 연전에서 패했다.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탈퇴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가 이때 당시에 그 러일 전쟁에서 패한 게 진짜 타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때 당시 신생 국가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얘기하는 신생 국가는 근대 국가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로서 일본은 신생 국가였는데 이런 신생 국가한테 러시아가 진 거예요. 그래갖고 러시아 내에서도 자생의 목소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도 참여를 했지만 이 1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동부전선을 맡았는데, 이 동부전선을 맡으면서도 독일한테 이제 연패를 하면서 이제 결국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탈퇴하게 됩니다. 여기서 탈퇴했다는 건 연합군 측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연합군은 누굴 얘기하냐면 영국, 프랑스 편에서 탈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이제 이 나라가 들어오면서 이제 반전을 깨하게 되는데,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미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막기 위해 백군,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몰아내고 소비에트 연방국가, 그러니까 노동자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왕을 지키자라는 백군과 노동자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적군 간에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러시아 왕실이 그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이 연해준까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지도를 보고 얘기하면 일본군이 요 일대까지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일본군이. 자, 몇 페이지예요? 자, 블라디보스토크 교회의 산기슭에 세워진, 이것도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신안촌이라는 마을 입구에서는 3.1 운동을 기념하는 3.1 문이 세워졌다. 이는 단지 신안촌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보기가 최재형, 홍범도 등의 주도로 1911년 신안촌에서 출범한 권업회였다. 신안촌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게 권업회예요. 이 단체는 이 주민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항일 투쟁을 위한 민족의식의 고취와 실력 양성에 힘을 썼는데, 중략하고 1917년 사회주의 정권이 들었으면서 소련 정부와 소련 공산당의 지원하에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이 연해주에서 시작되었다. 뭐 사회주의를 좋아해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 사회주의를 이제 동참하지 않으면 이 러시아한테 사형을 당하거나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거기에 해당하겠죠. 죄송합니다. 3.1 운동은 한반도에서만 일어난 만세 운동이 아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이 일어난 만세 운동이다. 우리 민족만 만세 운동을 한 게 아니고 국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이제 일어난 만세 운동이에요. 비폭력. 이 영향으로 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제 간디죠, 간디. 자, 페이지 118쪽. 연해주에 거주하던 조선인 이주민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은 것은 37년부터 이루어진 조선인에 대한 숙청과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였다. 30년대 중반 유럽에서는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소련과 일본 사이에서도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 얘기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기존의 연해주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가 러시아라는 국가에서 소련으로 바뀌면서 한 번에 이제 위기가 오고, 이제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연해주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도 또 한 번의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탈린이 우리 민족을 강제로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주한 우리 민족 사람들을 러시아어로 카레스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쌤도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쭉 이어서 할 텐데요. 제가 세수 좀 한 판 하고 오겠습니다, 진쌤들. 잠깐 5분만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오늘은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요. 그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안 그래도 홍범도 장군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는 것도 좀 안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자, 자, 5페이지 볼게요. 만국민에서 만주국인으로 바뀐 만주 이주민이라는 내용이네요. 자, 볼게요. 만주로의 초기 이주민 가운데는 넓은 농토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하는 농민이 많았다. 이때 집중적으로 이주한 곳이 두만강 대안의 개간 지역인 곧 간도였다. 아까도 간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만주하고 한반도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간도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 지역이 간도죠. 요 지역이 간도죠. 이쪽이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공은 아닌데 그 독립운동 전공하신 분들한테 여쭈어보면 우리 민족이 주로 많이 활동했던 지역은 이 북간도라고 하더라고요. 북간도. 요 북간도 지역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연변족 자치주에 해당한다. 저는 여기를 가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 가봤는데 좀 정이 가던데요. 왠지 말도 통하고 타국에서 말이 통하니까 좀 정이 가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서 자, 1909년 9월 일본 정부는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 무순 탄광 등의 이권과 조선인에 대한 영사재판권을 얻어낸 대가로 간도 영유권을 청나라에게 넘겼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조선인의 치해 복권을 내세워 만주를 침략한다는 장기적인 전망 아래 청나라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원래는 청나라 땅이었어요. 청나라 땅.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가 청나라 사람들이 버린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청나라 사람들도 그냥 여기 버려갖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농사가 되고 이제 수확이 되니까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여기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관리를 보냈는데 그 관리의 이름이 제가 적어놨는데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파견했다는 것은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기보다는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에 대한 재판권.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잘못을 하면 우리의 법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사재판권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세금을 중국으로 납부하는 형태.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살면서 잘못을 하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하되 세금을 중국으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대한제국이 청나라에게 영사재판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안 돼요. 재판권을 얻어오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조선하고 청나라 중에는 이 청나라가 더 높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대등한 관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청해전쟁 이후 청나라와의 4대 관계가 붕괴가 되기 시작되어 대한제국이 설립되면서 4대 관계는 청산되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우리나라가
항상 중국하고 사대 관계를 해왔어요. 항상 우리나라는 중국을 본받들어 왔고 중국을 떠받들어 왔고 이렇게 해왔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앞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려, 고구려, 신라 뭐 이런 나라들도 다 중국을 떠받들었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건 아니고 고려라는 나라까지도 우리는 중국과 약간 좀 대등한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대 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이걸 좀 얘기하면 복잡한데 왜 이렇게 했냐면 고려라는 나라가 거란, 여진, 몽고 뭐 이런 나라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발전해야 될 시기에 외부적으로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려라는 나라가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싸워가지고는 국가가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경험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된 경험이 조선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 그 조선이 결과적으로 이제 4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즉 강대국한테는 아부해서 우리의 이권을 취하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외교 관계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굴욕적이다, 나쁜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우리 냉정하게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되 단 우리에 대한 무리한 요구라든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굴욕적인 외교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게 이 4대 외교의 본 취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한 게 4대 외교와 4대주의는 달라요. 4대주의는 막 미국 최고, 중국 최고 하면서 막 아무 거와 상관없이 그냥 막 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정치적으로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지금 막 태극기 집회에 그 뭐지 미국 깃발 들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4대 외교가 아니라 이건 4대주의예요. 이거는 4대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4대 외교를 우리는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쭉 해오다가 이제 일본한테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면서 이제 그 지위가 이제 우리랑 동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4대 관계를 해결한 게 아니고 일본이 해결해 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고 청나라의 지위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청나라가 먼저 와가지고 뭐 관계를 정리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 대한제국은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게 바로 한청통상조약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을사늑약의 외교권이 박탈이 되면서 조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해복권을 일본에게 내주고 일본은 무순 탕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우리의 재판권과 조선인에 대한 관리권을 이제 청나라가 가져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간도협약 이후 이게 간도협약이에요.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통치권을 청나라한테 넘긴 거예요. 간도협약 이후에도 조선인 만주 이주는 계속 늘어났다. 특히 1910년에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으면서 일제의 통치 하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만주의 독립운동을 제가 놓쳤어요.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자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작했다. 대표적인 보기가 안동 유림이라는 건 유생입니다. 유림을 대표하는 이상용이 1911년 가족과 친족을 모두 이끌고 만주로 망명한 것이다. 저도 이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집안 중에 제일 많은 게 안동 김씨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안동 김씨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도가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동 김씨도 여러 가지 이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그 김구 선생님도 안동 김씨 출신입니다. 안동 김씨 중에도 이제 몰락한 양반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인 이주민이 계속 늘어나면서 간도 주변을 벗어나 만주 전역으로 이주 지역이 확대되었다. 지금의 하얼빈이나 몽골 자치주로 이주한 조선인도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그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사는 건데, 뭐 제가 이거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가서 사는 것도 쉬웠겠어요. 음. 이게 다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한반도에 산다고 해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 또 가만히 놔두냐, 그것도 아니고. 참 이때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때 당시에 안 태어났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1920년생이신데 너무 무서웠어요. 뭐 겁이 없으시고 할아버지가 항상 막 입이 거치시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좀 거치셨어요. 근데 나는 왜 어렸을 때 이 두 분은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지, 왜 그렇게 됐을까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거칠 수밖에 없어.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 6.25 전쟁, 이런 전쟁을 3번이나 겪으신 분들이 당연히 거칠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그 말 하셨어요. 너희들은 북한 빨갱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면서. 네. 정말 대단하신 세대들이죠. 자, 간도를 비롯한 만주를 이주한 조선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서 중국인들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짓거나, 토장농이죠, 날품팔이로 노동자로 일했다. 만주의 조선인들은 황량한 만주불판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서는 조선인의 전통 농법에 따라 농사를 짓고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무장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윤동주 시인의 부모님들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윤동주 시인이 처음에 만주, 간도 이런 데서 살다가 이제 유학을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주에서 민족운동에 성장하는 데 비해 위압감을 느낀 일제에 의해 만주의 조선인 사회는 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920년에 이제 경신참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적은 건데, 간도와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항상 경계의 대상이었다. 간도와 만주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계속해서 변경이 되면서 조선인들은 항상, 여기서 변경이라는 것은 지배 세력이 변경되면서 조선인들은 항상 혼란 속에 살아야 했다. 1990년대, 1900년대는 청나라 간섭. 이게 장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진사님들, 그 청나라 그 군인 중에 한 명인데, 이 군인이 만주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만주를 나중에 청나라가 망하면서 청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져요. 그 중에 이 쪼개진 사람 중에 이 만주를 통치했던 사람이 장쩔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을 말아먹는데 1등 공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일본과 손을 잡는 바람에 이제 일본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장쩔인 때문에 이제 세워지는 게 이제 만주국.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요거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중국 영화인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마지막 황제 푸이라고. 시간 되시면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화상도 많이 받은 영화인데, 이거 넷플릭스에 있을 겁니다 아마. 한번 이거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경신참변은 다른 말로 간도참변이라 하는데, 이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이후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122쪽까지 설명한 부분인데, 자 여기 좀 볼게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 우리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좀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함경도에서 활동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수로 활동을 했는데, 포수라는 건 이제 이 총 쏘는 그런 군인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의병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활동하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연해주로 이동을 하셨다가, 연해주에서 다시 서간도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간도로 가셨다가 이 서간도에서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대한독립군.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고 일본의 이때 이 대한독립군을 조직했을 때가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을 조직을 하고, 이 대한독립군을 조직을 하고 한반도를 몇 번이나 넘어오려고 몇 번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서간도, 여기가 북간도인데 여기 전체가 중국 영토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근데 이때 당시에 중국을 통치하던, 여기 이 만주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장쩌린이라는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독립군이 이렇게 있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땡큐야. 왜 땡큐냐? 자기 입장에서는 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일본 애들을 막아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 군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일본도 섣불리 진격을 하지 못했지만, 이 대한독립군단을 잡기 위해서 일본이 한번 진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들어와서 진 전투가 바로 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일본군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홍범도 장군이 이제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에서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러 갑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 군대 2,000명인가 2만 명인가 하여튼 이렇게 그 일본 군대를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를 이제 전멸시키자 일본이 보복으로 이제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간도 참변이라는 건 뭐냐면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독립군이 간도에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간도에서 활동을 해야 독립군을 모으고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뭐 기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간도 참변으로 다 붕괴가 되니까 우리나라 독립군이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냐면 만주로 이동합니다. 만주. 그래서 만주로 이동해 가지고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전부 다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대한독립군단. 이때 당시에 모인 숫자가 한 4,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4,000명 정도 모이게 되는데,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 만주에 모여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이때 소련에서 연락이 왔거든. 그 적세군, 아까 얘기했던 적세군, 그 적세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지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 당시에 대한독립군단의 총대장이었던 서일하고 홍범도 장군은 우리 소련 군대로 일단 들어가서 몸을 피하자. 왜? 일본 군대가 너무 많이 추격해 왔고 우리도 지금 기지를 잃은 상태에서 싸우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김자진 장군하고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만주랑 간도랑 자꾸 멀어지면 점점 한반도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니까 여기를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대한독립군단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부대와 서일하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부대로 이제 갈라서서, 이 서일하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이제 소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련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소련의 그 자유시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로 들어갔는데, 이 자유시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보호를 받다가 그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 황실 군대랑 백색군이죠. 그다음에 소련의 적색군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홍범도하고 서희 장군 보고 참전하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서희라고 홍범도 장군이 이제 고민을 하죠. 이제 왜 자유시에 들어왔는데 우리도 러시아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적색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러시아 지역에 와가지고 이미 연해주에서 오래 살고 있다가 러시아에게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 원호라고 얘기했죠. 원호. 이 원호라는 사람들이 기존의 독립군의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러시아 원호들, 이거 러시아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러시아 국적을 얻은 사람들이야. 이 원호들한테 이 소련이죠. 이 소련이 러시아 원호들한테 야 너희 한국 독립군에 대한 지휘권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존 독립군의 지휘권은 얘네들이 들고 있잖아요. 서희라고 홍범도 장군이. 이 두 사람이 들고 있는데 지휘권을 얘네들 보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은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못 준다고 하니까 이 소련이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나라 독립군하고 소련하고 붙게 돼요. 이 독립군 지휘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독립군들끼리 싸우게 돼요. 러시아 편에 쓰자, 아니 쓰지 말자 하고 우리나라 독립군들끼리 싸우게 되면서 이때같이 우리나라 독립군이 약 3,000명이 사망하게 돼요. 이 전쟁에서.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그리고 서희라고 홍범도 장군도 잡히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도 이때 당시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잡혀서 연해주로 강제 이주가 됩니다. 그리고 연해주에 있다가 다시 중앙아시아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 경비원으로 사시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유해가 이제 올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자 제24쪽 자 일제가 만주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조선인 이주민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고래 사이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1920년대 중반 만주를 장악하고 있던 장쩌린 군벌이 중국으로 귀화하지 않은 조선인에게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중국 측이 조선인에게 귀화를 강요한 데는 일제가 만주에 사는 조선인을 앞세워 만주를 침략하고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1920년대 중반 만주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거 나중에 공무원 시험 칠 때 이거 다 나옵니다. 조선 공산당 만주 총국 등은 일제히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중국 국적을 취득을 권유하는 귀화 운동을 벌였고 31년 만주 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적지 않은 국내 지식인들도 이 운동을 지지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또 나오는데 이 장쩌린 있죠. 이 사람이 일본 경무국장 미스에랑 협정을 체결하는데 이게 미스에 협정이라고 한다. 이 미스에 협정은 독립군을 계산해서 일본군에게 넘기기로 한 협정인데 이 장쩌린이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1인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쩌린은 계속해서 일본군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또 암살되게 되고 일제는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이듬해 32년에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운다. 이거를 참 모르는 학생들이 있던데 잠깐만 좀 질문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괴뢰국이 만주국이 뭐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영화를 얘기를 해볼까요? 마지막 황제 푸이라고 있어요. 푸이.
이 마지막 황제 푸이라고 했는데 이 그 중국이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군벌들이 있었어요. 군벌이 한 9개인가 이렇게 군벌이 있었는데 군벌이란 뜻이 중국이 아홉 개를 이렇게 분열이 돼 가지고 중국이 이때 당시 9개로 분열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장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에서 제일 큰 군벌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모군란 때 왔었던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군벌은 아니지만 요 남부 지역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그 신의 혁명 일으킨 순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제 밑에 이 사람의 이제 제자가 이제 장제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장제스. 이렇게 군벌들이 이렇게 총 몇 개, 9개가 이렇게 다다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군벌들이 있었는데 이 군벌들이 청나라를 이제 순원하고 위안스카이가 손을 잡고 이제 청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총통이 되고 장제스는 이용만 당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총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중국 청나라 군벌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역만 실제로 질 거였지 나머지는 여전히 군벌 세력들이 컸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만주하고 간도 여의때 장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무능력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만주 지역에 누가 많이 와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미국 자본가들이 이 만주에 많이 투자하고 있었어요. 왜 미국의 자본가들이 만주에 투자를 했냐? 여기에 지하 자원이 많았거든. 철하고 이런 덩스텐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세계 경제공황이 터지면서 일본이 이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미국의 자본가들이 쫓겨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동안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 화가 난 거예요. 야, 너 만주에 오는 바람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봤어.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일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우리나라 땅 아닌데? 그거 청나라 땅이야. 청나라 만주국 땅이야. 만주 사람들이 세운 만주국 땅이야. 봐봐, 청나라가 만주에서 일어났으니까 만주국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이. 그럼 이때 당시에 이 청나라 땅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이제 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구냐? 일본 사람인 거지. 그럼 이 만주국이라는 건 뜻은 뭐냐? 일본이 미국의 적대심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국가란 말이에요. 가짜 국가. 근데 이 가짜 국가는 실제로 누구의 말을 듣는다? 일본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중국을 쳐들어가면서 이제 미국과 완전히 관계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만주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조선 사람들을 여기에 이주시키려고 하고 조선인 기업인들 보고 여기 좀 개발하라고 지시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막 경성, 방직 이런 회사들도 가가지고 개발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만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만주 가서 일했던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도 여기 만주 가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게 여기에 해당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어서 제가 생략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본 거는 그거였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거는 조선시대였고 구한 말부터 이주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고 소련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는데 그 가운데 이제 홍범도 장군도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만주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만주에는 우리나라 독립군, 학교 이러한 것들이 세워져 있었고 여기에 이제 중국 세력과 같이 이제 어우러져 있었고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좀 우리나라의 사정도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만주국을 조금 만주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그리고 조선인 사업가들을 오게 해서 그 개발하게 시켰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내용이 다음 시간에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좀 간단하게 이렇게만 봤고 다음 시간에 보니까 보면은 이제 진짜 위안부 그 다음에 그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127쪽부터 오늘 두 개 다 이어서 해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이걸 좀 양이 많을 것 같아서 하여튼 140페이지까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왜 그 다음 주가 하이라이트냐, 이제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돼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고 오늘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터디 선생님들 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너무나 힘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하여튼 감사했고 또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제가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선생님들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